청년들이 생각하는 넥스트 미디어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밀레니얼이 선호하는 뉴스 형태와 컨텐츠 소비 패턴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플랫폼이나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 혹은 Z, G세대라고 하는 분들일 텐데요. 그 친구들은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어떤 컨텐츠 소비에서 차이가 많이 날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 대표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주로 이 밀레니얼 독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가성비가 높은 포맷을 선호한다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성비라고 함은 드리는 시간이 짤막짤막해도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뉴닉은 저희의 뉴스레터를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보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획을 할 때에도 그 기사의 길이 같은 거를 이제 원래 신문 기사라면 이만큼의 길이어야지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어디까지 읽을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거꾸로 했었어요. 이제 지금도 또 다른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항상 소셜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이 모바일에 조금 더 익숙한 세대들한테 좀 더 소구될 수 있는 콘텐츠 형식은 그렇게 좀 짧고 가성비 있게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를 고민하셨는데 사실은 가심비란 말도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김효은 기자님. 전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기성세대들은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닉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를 많이 하시는데, 포털 사이트는 MZ세대가 원하는 형태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그 밑에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뭔가 정파적으로 싸우는 댓글이 많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감수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악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세대는. 그래서 포털로 많이 가지 않고 자신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어딘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딸은 대학교 졸업반인데 트위터에서만 뉴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 주려고요. 오늘 데리고 왔어야 됩니다. 자, 금 기자님. 네. 일단 기성세대와 다른 점은 명확한 취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성향이 있죠. 근데 젊은 세대는 보다 취향에 좀 가까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기성세대는 KBS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나이가 드셔도 똑같은 뉴스를 그 시간대에 보시는 습관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종합적인 뉴스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어 하는 생각 이런 거에 대한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른 소비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구독과 후원 혹은 팬심이 발현되는 점에서도 기성세대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성세대 뉴스 이용 패턴을 조금 반성하게 되고요. 자, 이 밀레니얼 세대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세 분이 현장에서 직접 그런 그 매체들을 운영하거나 그 활동들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를 좀 여쭤볼게요. 유닉의 경우에 2030 세대가 주로 이제 타겟 그 독자층인데 젊은 세대들이 이런 큐레이션을 좋아하고 뭐 뉴스레터를 좋아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유닉의 슬로건 자체가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하고 통쾌해하시는 독자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쏟아지는 뉴스 속보들이 너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약간 그 당혹감이라든지 이렇게 겁부터 먹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뉴스를 소비를 하고 싶지만 그랬을 때 이제 느끼게 되는 어려움들에 좀 집중을 먼저 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없다는 거였고, 또는 이제 뉴스를 좀 콘텐츠로 바라보는 경향이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엔 되지 않았던 잣대인 재미를 갖다 대시기도 하면서, 아, 재미가 좀 없다, 지루한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 세대에 맞는 관심사가 조금 또 다른 것 같다. 이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조금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큐레이션을 해서 아니면 뭔가 이메일에 담았기 때문에만 유닉이 이렇게 조금의 인기나마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걸 해결하는 콘텐츠가 먼저 있고
그걸 이제 감싸는 채널이라는 것이 있고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더 한 겹 더 감싸려면 브랜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나온 결과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고수미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듣동나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듣동나 같은 경우에 주로 2030 젊은 기자들이 만들고 있고 대상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고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 독자층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어떤 측면이 그런 밀레니얼들의 니즈를 좀 이렇게 확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 그런 듣동나의 어떤 비결, 전략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도 기존 뉴스의 페인 포인트부터 생각을 했어요.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뉴스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무엇일까?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 그 지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 세대인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삶이 되게 팍팍하잖아요. 너무 바쁘죠. 그래서 그 하나의 뉴스, 최신 뉴스를 가지고 깊이 있게 알고 싶은데 사실 기존의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들은 되게 단발성이고 아까 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맥락이 없는 그런 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신 뉴스 하나를 단순하게 그냥 사실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 역사와 맥락이 무엇인지를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컨텐츠로 깊이 있게 이제 오디오 컨텐츠로 만들었던 점들이 이 세대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던 건 이제 유익함인데요. 이 세대가 효능감을 되게 중시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1시간이건 10분이건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얻어가는 게 무엇인지, 얻어가는 게 있어야 효능감을 느끼고 이 매체를 팔로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깊이 있게 전달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뭐 굉장히 개론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꼭 짚고 설명을 드리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효능감을 더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브랜딩 얘기하셨지만은 저희도 이제 히스토리가 좀 특이한데 저희는 회사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이런 걸 해봐라고 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좋아서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게 이제 서비스가 된 것이거든요. 이제 바텀으로 올라온 되게 특이한 서비스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브랜드를 키웠다, 함께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더 친밀하게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확 와닿네요. 독자들이 함께 키운, 그죠? 네. 금 기자님한테는 제가 유튜브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그 유튜브 생태계 관련된 강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셨잖아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유튜브 좀 아는 10대, 유튜브 좀 모르는 50대를 위한 책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교육부하고 이제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3위가 유튜버래요.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 유튜버. 자, 이렇게 유튜버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이런 유튜브의 성공 요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취재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들 우선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면 되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사실 유튜브와 비슷한 시기에 2006년을 전후한 시기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지금도 있지만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비슷한 시기에 내놓았는데 결과는 크게 달라져 있잖아요. 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유튜브는 글로벌 서비스라는 게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후가 있으면 야후 코리아, 야후 재팬 이렇게 나라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데 유튜브는 전 글로벌을 그냥 한 서비스 안에 넣어놨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일본 문화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저희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 만화를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려면 일본어 더빙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한국어로 음성을 바꿔야 되고 이게 일본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제한돼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의 가수가 우리나라 공연을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스크린 쿼터도 아시죠? 자꾸 제가 어릴 때 얘기하는데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시위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 헐리우드 영화들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가 죽고 있다. 한국 상영관의 최소 비율을 보장해 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로 옛날에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나라의 콘텐츠를 수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미디어오늘 기자가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 방송사를 사면 어쩌지?
이런 염려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넷플릭스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규제를 무너뜨리고 유튜브가 이미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먹방을 영어로 치면 온 세계인들이 먹방을 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글로벌 서비스를 만든 게 시장을 엄청나게 키웠던 변화가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취향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되는 거는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저는 이게 취향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그냥 추천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큐레이션까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댓글의 특징을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해준 애가 아니라 나한테 이걸 왜 추천해줬지? 의문을 가지면서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큐레이션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제일 큰 차이는 수익화겠죠. UCC 열풍이 예전에 불었었죠. 2006년쯤에 불었는데 금방 꺼졌잖아요. 제가 아무리 영상으로 뭘 하고 싶어 해도 돈을 못 벌면 이게 한두 번 하고 말겠지만, 유튜브는 돈을 쥐어주면서 이거를 일종의 직업으로 만들고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고 우리 세상까지도 좀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플랫폼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주제가 밀레니얼이 선호하는 뉴스 형태와 컨텐츠 소비잖아요.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밀레니얼 청년분들께서 좀 직접 기자님들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좀 더 생생한 정보들이 오고 갈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는, 네, 우리 여기 앞에. 영상학과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인데요. 유닉이나 뒷동산처럼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하는 그런 미디어가 어떤 기준으로 이슈를 선정하고 핵심 내용을 어떻게 알리고자 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두 분 다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닉에서는 이슈를 선정하는 기준표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도 뉴스레터를 한 건 내보낼 때마다 뭐 적게는 몇백 건, 많을 때는 몇천 건까지 피드백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이슈를 다뤘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축적을 하면서 그걸 명문화한 기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업자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을 뽑았었지만 이제 점점 구독자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저희의 기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구독자가 24만 명이 되니까 이걸 원하는 분도 있고 저걸 원하는 분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가 최근에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주고 싶은 변화나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거랑 이제 구독자들의 그 교점에서 기준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제 저희는 우리 밀레니얼 구독자들이 좀 더 넓은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뭔가 두루뭉술하게만 설명한 것 같은데 저희 기준표에 따르면 그래서 뭔가 사건, 사고나 단발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좀 생각해보고 생각을 넓힐 수 있고 뭔가 논쟁이 될 만한 것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표가 있다. 그 기준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김 기자님. 네. 저희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독자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듣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좀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듣동나가 올해 어떤 걸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경제의 기초 상식 그리고 환경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제 기초상식, 경제 기초상식에 관련된 컨텐츠를 이제 집중해서 만들었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헬스 프로젝트라는 굉장히 대형 캠페인 기획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구독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서치해서 그걸 바로 이제 컨텐츠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 이제 뒷동나 같은 경우에는 한 현장에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취재했던 이제 기자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의 약간 경험과 직관을 좀 믿는 편인데요.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한 이슈인지 알고 있는 그 기자들이 큐레이션 하는 것들이 이제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금 기자님한테 질문이 안 들어가면 조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유튜브에서의 정보 소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근데 저는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짜 뉴스라든지 조금 혐오 표현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이제 플랫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10대나 20대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좀 취약하잖아요.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튜브의 정보 소비와 관련해서 뭔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제가 최근에 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친구한테 추천해줄 채널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채널들을 추천했는데 정보성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선생님의 평가로는 이게 남한테 추천해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채널들을 애가 했을 거다라는, 그럼에도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지 봤는데 대부분 뉴스 채널은 아닌데 뭔가 이슈를 전달해주는 채널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보면 되게 좀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사실 우리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쉽게 검증하기 힘드니까 심각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도 정보 전달 채널, 특히 뉴스 채널이 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가짜 사나이가 논란이 되긴 했지만 피지컬 갤러리라는 채널의 김계란 씨는 원래 이 건강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아예 논문까지 제시해서 그 목록을 유튜브 콘텐츠에다가 밑에 달아요. 특히 요즘 또 전문가들이 만드시는 뭐 닥터 프렌즈 같은 의사분들이 만드는 채널이나 또 사물궁이 잡학지식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보더라고요. 이 채널에서도 내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취재를 했고 어떤 검증을 거쳤고 이 출처는 여기가 있다라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세상의 모든 이 자극적이고 허위 정보나 혐오 콘텐츠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언급해주는 곳, 그것과 그렇지 않은 곳이 저는 좀 옥석이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종이신문 구독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혹은 정보 매체로 종이신문을 더 많이 보는? 그럼 혹시 그 종이신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종이신문을 열심히 보고 계신지. 네. 안녕하세요. 요즘 세대답지 않게. 저는 이제 자꾸 콘텐츠를 이제 미디어에서 디지털에서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대수로 좀 갇히는 감이 좀 있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옛날부터 잘 해왔던 레어시 미디어의 종이신문을 아직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방에 종이신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저는 종이신문을 아직까지 읽고 있지만 종이신문 자체는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종이신문의 미래나 아니면은 그래도 종이신문의 장점이나 강점을 살려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슬픈 질문인데요. 저도 이 종이라는 물성이 좋아서 신문사에 입사를 한 건데 종이신문이 참 많이 안 읽히는 게 너무 슬프고 이거는 뭐 만드는 저희들의 뭐 문제겠죠. 네, 종이신문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디지털로 뉴스를 소비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 문화부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문화 뉴스만 계속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종이신문은 핵심은 되게 다양한 분야를 그 신문사의 관점에 따라서 큐레이션을 해준다라는 게 제일 장점이잖아요. 종이신문을 읽다 보면 내가 관심 없었던 정치, 경제, 사회, 뉴스까지도 다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통합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신문을 여러 개의 신문을 같이 동시에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종이신문 보는 연예인분을 좀 희화시켜서 약간 문제가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프로 나가고 난 뒤에 관련된 칼럼들이 좀 실린 적이 있어요. 종이신문 보는 게 그렇게 희화화 막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느껴질 일인가. 근데 우리 젊은 친구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이신문의 가치가 사실은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주로 지금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플랫폼이건 뭐 뉴스 콘텐츠건 편식하지 말고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제 2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넥스트 미디어에 대한 향후 전망입니다.